안녕하세요. ICPC 신촌 겨울캠프 중급 강사를 맡은 유니스트 한동계입니다. 드디어 11회차 마지막 강의네요.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전부 끝나고 나면 캠프 콘테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으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피드백을 계속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강의를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 스타일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 비록 주제는 조금 어려웠지만 강의를 이제 따라가기 수월하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피드백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알아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게 어떻게 도출됐는지, 그리고 그런 주제에 다다른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하는 주제들이 스스로한테도 더 깊게 이해가 바뀐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잘 따라와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한 보람도 있고 뿌듯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강의라고 이제 피드백 안 남기고 가지 마시고 피드백을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강의를 해야지 더 이해하기 쉬운지, 이제 지금까지 강의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뭐 이런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그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강의 난이도만 평가를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의 주제인 조합론적 게임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게임 이론이라는 단어 앞에 조합론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게임 이론이라고 말을 하면 이 앞에 있는 일반적인 게임 이론을 가리키게 돼요. 이거는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여서 경제학적 게임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 게임 이론의 차이는 첫 번째로 이 경제학적 게임 이론의 경우 다루는 게임의 범위가 굉장히 폭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임이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이성적인 참가자들이 있고 이 참가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런 것들을 전부 게임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것도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주식을 구매하려는 구매자들이 있고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이 있고 또 이 주식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참가자가 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참가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참가자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런 걸 분석하는 게 경제학적 게임 이론이에요. 이 경제학적 게임 이론에서 다루는 게임들은 불완전한 정보나 확률적인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다시 예로 들면 저희가 주식을 살 때 이 회사와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고 구매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뉴스는 모든 구매자한테 알려진 정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구매자만 알 수 있어서 불완전한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뉴스는 시시각각 변하는 예측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확률적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적 게임 이론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뭐 이런 주제들이 있고요. 죄수의 딜레마 같은 건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고 조합론적 게임 이론의 경우에는 반대로 다루는 게임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어떤 게임을 다루냐면 플레이어 간의 차례가 있는, 그러니까 턴을 번갈아 가면서 가지는 완전 정복 게임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 정복 게임이라는 건 이제 앞서 말한 불완전한 정보나 확률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게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가 지금까지 플레이된 게임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고 또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미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를 모두 아는 그런 상태의 게임들을 완전 정복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체스나 바둑 같은 게임이 있죠. 아니면 이제 님 게임이나 스프로츠 같은 좀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게임들이 있어요. 이런 게임들을 완전 정복 게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조합론적 게임 이론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님버나 서리얼 넘버처럼 어떤 게임을 일종의 수로 대응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미니맥스나 몬테카를로 서치처럼 최적의 전략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알파고가 되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딥러닝 같은 걸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게임 이론의 차이를 알아봤고요. 저희가 다룰 것은 이제 후자, 조합론적 게임 이론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합론적 게임 이론의 개념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임파셜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현재 어떤 플레이어의 차례인지에 관계없이 가능한 행동의 집합이 동일한 게임을 의미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체스나 바둑 같은 게임의 경우에는 임파셜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각 플레이어마다 둘 수 있는 돌의 색깔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플레이어는 백돌만 둘 수 있고 두 번째 플레이어는 흑돌만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의 집합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은 임파셜 게임이라고 하지 않고 파티잔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임파셜 게임에는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이 유명하죠. 이건 뭐냐면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 2, 3까지 최대 3개의 수를 부를 수 있어요. 연속적으로 수를 부르는데 첫 번째 플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1을 불렀다. 그럼 두 번째 플레이어는 2, 3, 4를 부르고 세 번째 플레이어는 5, 6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31을 부른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런 게임의 경우에는 어떤 플레이어의 차례인지에는 관계없고 현재 어디까지 불렀는지 그 상태에 따라서 가능한 행동의 집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임파셜 게임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파셜 게임은 플레이어의 차례에 관계없이 게임의 상태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어서 분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 노멀 플레이 컨벤션이에요. 이건 일종의 게임의 규칙을 얘기하는 건데 두 사람이 차례를 번갈아가면서 가지다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으면 지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의 경우에도 이제 31을 부르고 나면 뒤에 수가 더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남지 않죠. 그래서 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사람이 이기는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이를 해서 31을 부른 사람이 이기는 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노멀 플레이 컨벤션은 굉장히 직관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또 수학적으로 분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멀 플레이 컨벤션의 대척점에 있는 게 미제르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야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거는 규칙을 조금 변형한 것 뿐인데도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도 이론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는 있었지만 완벽하게 분석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다뤄볼 주제는 일단 임파셜 게임, 그리고 그 중에서 노멀 플레이 컨벤션을 가진 게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돌게임 6의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 n개가 주어져요. n개가 주어지는데 굉장히 큰 범위로 주어집니다. 10의 12승이죠. 그리고 각 플레이어의 차례에 돌을 1개, 3개 또는 4개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돌을 가져가다가 마지막으로 돌을 가져간 사람이 이깁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노멀 플레이 컨벤션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이때 완벽하게 플레이했을 때 이기는 사람이 성공과 후공 중에 누구냐를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시 게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성공을 먹고 돌을 3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레이어는 이제 돌을 1개를 가져갈 거예요. 그럼 다시 제 차례가 돼서 돌을 4개를 가져갑니다. 그럼 이제 남은 돌의 개수가 4개인데 두 번째 플레이어가 돌을 4개를 싹 다 가져가면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남은 돌이 없어서 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완벽하게 플레이한다 이런 전략이 뭘 의미하는지 일단 그거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항상 완벽하게 혹은 최선의 전략으로 플레이한다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걸까라는 의문도 들 거고 또 그런 최선의 전략이 항상 존재할까 그런 생각도 들 거고 그래서 또 이기는 사람이 누군지를 판별을 하라고 했는데 항상 그런 이기는 사람이 결정될까? 비기는 경우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리를 볼 거예요. 바로 제르멜로의 정리입니다. 어떤 게임이든지 간에 승리 전략이 존재한다는 정리인데요. 어떤 게임이라고 해서 아무 게임이나 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붙어요. 일단 완전 정복 게임이어야 되고요. 두 가지 조건이 추가로 붙는데 첫 번째로 유한 차례 안에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게임이 끝났을 때 종료 상태에 무승부 상태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한 명의 플레이어한테 무조건 승리 전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임 상태에서 승리 전략이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일단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니까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될 거고 그 행동을 하고 나면 상대가 어떤 다른 행동을 하든지 간에 제가 받아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행동을 하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대응되는 승리 전략이 존재하는 상태를 승리 전략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승리 전략을 정의하기 위해서 승리 전략을 또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기적으로 정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 승리 전략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름을 붙일 건데 첫 번째로 이 상태에서 현재 차례를 진행하는 플레이어한테 승리 전략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승리 포지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패배 포지션은 단순히 이제 승리 포지션이 아닌 포지션이 아니라 현재 차례를 진행하는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상대한테 승리 전략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대가 승리한다는 이야기니까 제가 패배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르멜로의 정리가 뭐랑 동치가 되냐면 게임의 모든 상태에 승리 포지션과 패배 포지션 둘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과 동치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정리를 증명해보기 전에 이 승리 포지션과 패배 포지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기적으로 정의하는지 그거를 알아볼 건데요. 자, 어떻게 재기적으로 정의를 할까? 일단 베이스 케이스가 있어야겠죠? 베이스 케이스는 이 제르멜로 정리해서 다루는 게임이 게임 종료 상태에서 무승부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종료되고 나면 무조건 승리 패배 포지션을 부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베이스 케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승리 포지션의 조건이 뭔지를 알아볼게요. 자, 이제 어떤 포지션이 있으면 이렇게 다음으로 갈 수 있는 포지션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패배하게 되는 그런 포지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다음 상태 중에 패배 포지션이 존재하면 그걸 승리 포지션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왜냐면 해당 상태로 이동을 해서 상대 플레이어를 강제적으로 패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상대가 패배한다는 말은 제가 승리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배 포지션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다음 상태 모두가 승리 포지션일 때 패배 포지션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정의와 완전히 부합하는 내용이죠. 제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대 플레이어가 받아치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의를 봤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다음 상태에 패배 포지션도 존재하지 않고 전부 승리 포지션도 아니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뭔가 새로운 포지션이 나오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저희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증명할까요? 바로 이제 게임의 상태가 저희가 다루는 게임이 최대 유한한 턴만 가진다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상태에서 남은 최대 턴수를 이제 K라고 할게요. 이 K를 기준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할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제 0부터 K-1까지 이 모든 범위에 대해서 이런 길이를 갖는 게임 상태는 길이를 갖는다는 건 이제 남은 최대 턴수가 그만큼이라는 얘기죠. 이런 게임 상태는 모든 상태의 승리 패배 포지션을 지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길이가 K인 게임 상태에서 다음에 갈 수 있는 게임 상태는 무조건 길이가 더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길이가 더 짧은 게임들은 무조건 상태에 승리 아니면 패배 포지션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상태들 중에서 패배 포지션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승리 포지션이다. 이 길이 K인 게임이 승리 포지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패배 포지션이 존재한다의 반대말이 뭐죠? 패배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패배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둘 중 한 가지 상태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머지가 승리 포지션이 돼요. 그래서 모두가 승리 포지션이다. 이렇게 돼서 이 길이가 K인 게임은 패배 포지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길이가 더 짧은 게임들의 승패를, 포지션을 결정을 할 수 있으면 길이가 K인 게임도 승패 포지션을 무조건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베이스 케이스를 봐야죠. 그 게임의 길이가 0인 경우, 그거는 이 맨 처음 베이스 케이스와 같은데, 이거는 승패 포지션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학적 기너법을 통해 길이가 어떤 게임이든지 간에 승리와 패배 포지션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르멜로의 정리를 증명을 했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제 승리 포지션이라는 거는 다음에 갈 수 있는 포지션들 중에서 상대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패배 포지션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의 전략은 이런 패배 포지션으로 가는 상태 전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패배 포지션이라는 거는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전부 다 상대한테 승리를 안겨주는 포지션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제가 뭔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 상태로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어 1은 패배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게임이 종료되는 패배 포지션이 되면 이제 플레이어 2가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재기적으로 이 상태의 트리를 따라가면서 게임의 전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할 얘기가 있는데, 이제 임파셜 게임에서는 어떤 플레이어의 차례인지가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칭적이에요. 어떤 상태가 있으면 이게 플레이어 1의 차례인지 플레이어 2의 차례인지에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플레이어의 1의 차례다, 2의 차례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다음 플레이어가 누구다를 생각을 해요. 다음 플레이어가 플레이어 1일 때 그리고 플레이어 2일 때 어차피 결과가 같잖아요. 그래서 다음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포지션을 N 포지션이라고 부르고 넥스트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상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음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 다다음 플레이어 혹은 이제 마지막으로 상태 전이를 한 이전 플레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상태면 이제 다음 플레이어는 진다는 의미고, 그런 경우에는 P 포지션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할 얘기고, 두 번째 할 얘기는 이제 제르멜로 정리해서 다루는 게임이 유한 차례 안에 끝내는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한 차례 안에 끝나는 게임이라고 해도 상태의 수가 꼭 유한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테이블에 동전 놓기 게임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정확한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원형 테이블이 주어져 있고 여기다 동전을 차례대로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부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동전을 계속 놓을 거예요. 같은 크기의 동전을. 이렇게 놓다가 테이블이 동전들로 완전히 꽉 차게 돼서 더 이상 놓을 공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 상태의 수는 무한하죠. 동전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무한하게 많으니까. 근데 유한 차례 안에 끝나요. 왜냐? 이 동전의 크기가 있을 거고 테이블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의 크기를 동전의 크기로 나누면 최대 그만큼 개수의 동전을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한 차례 안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혹시 이 문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 되게 전략이 재밌는 문제인데 지금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시정지를 하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첫 번째 플레이어가 이길지,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이길지, 그걸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하고 돌아와서 제가 이제 답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답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가 정 가운데에 동전을 놔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무조건 두 번째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 플레이어는 어, 동전을 놓을 공간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플레이어가 여기다 놨다고 해봅시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다 놨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는 이 정가운데에 대해서 이 동전의 위치를 대칭시켜요. 이렇게 대칭시킨 위치에다가 동전을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또 두 번째 플레이어가 여기다 놨다 하면 저도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놓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저는 계속 동전을 놓을 자리가 있는 게 되고요. 왜냐면 이 위치를 대칭시킨 위치는 항상 놓을 수 있어야죠. 애초에 이 위치에 놓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 위치에도 놓을 수 있었다는 얘기니까 네,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두 번째 플레이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뭔가 따라하기 전략들이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이따가 볼 링게임에서도 따라하기 전략이 어떻게 유용한지 그걸 볼 건데 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하여튼 여기까지 제르멜로 정리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 문제인 볼게임 6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봤던 세 가지 질문이 있었죠?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완벽하게 혹은 최선의 전략으로 플레이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승리 포지션과 패배 포지션에 대한 얘기겠죠. 다음 상태에 상대의 패배 포지션이 있으면 그 포지션으로만 이동한다 라는 게 되고, 근데 이게 제르멜로 정리에서는 무승부 종료 상태가 없는 게임만 다뤘는데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반화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승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무승부가 그 다음으로 좋고 패배가 제일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뭔가 가중치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얘가 1이다,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다음 가중치가 가장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는 나의 점수와 상대의 점수가 합이 0이 되는 게임이 돼요. 내가 승리하면 상대가 패배하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둘 다 무승부면 이제 둘 다 0점이니까 더해서 0이 되니까 그래서 상대의 점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나의 점수를 최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말은 이제 제가 다음 상태를 이동할 때 점수가 최소인 쪽으로 이동을 해야 상대의 점수가 최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태에다가 최대 이제 무승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가지 상태를 부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가장 가중치가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태에 만약에 패배 포지션이 없다면 근데 무승부 포지션이 있다면 그럼 그 무승부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둘 다 없다면 그냥 무조건 상대가 승리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최선의 전략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둘 중 한 명이 승리하는 최선의 전략이 항상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승부 포지션이 중간에 없다면 무조건 둘 중 한 명이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정말 그 무승부 포지션이 없을까? 항상 이기는 사람이 결정될까? 비기는 경우는 없을까? 라는 질문이 남았는데 이거는 일단 그 저희 돌게임 문제에서 돌의 개수가 유한했잖아요. 이제 n개 중에서 한 개, 세 개 또는 네 개를 가져가는 문제였죠. 돌의 개수가 유한하고 이제 점점 돌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단조 감소하는 정수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결국 0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한 차례 안에 종료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게임이 종료됐을 때 시점을 보면은 돌이 0개 남았을 때잖아요. 돌이 남지 않아서 그 0개 남은 상태를 받은 사람이 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승부 종료 상태 같은 게 없어요. 게임의 정의에 무승부 종료 상태가 없다. 그 말은 바로 제르멜로의 정리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걸 쓰면 최선의 전략으로 플레이했을 때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승리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승리 상태와 패배 상태가 뭔가 재기적으로 정의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에 의존을 하는 DP식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자, DP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DI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돌이 R개 남았을 때 현재 차례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넥스트 플레이어가 이기는 전략이 있는지 그러니까 N 포지션인지 그거를 판별을 해줄 거예요. 그럼 뭔가 불리한 값이 나오겠죠. true, false로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D0는 이제 돌이 0개 남은 상태니까 다음 플레이어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서 지죠. 그래서 P 포지션이다, false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I에 대해서 재규식을 세워볼 건데 지금 이렇게 여기 돌이 12개가 남아 있어요. 여기서 돌을 가져갈 수 있는 수는 1개, 3개 또는 4개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이게 N 포지션이 되려면 이 중에서 하나는 P 포지션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별하냐?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P 포지션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false였다면 이 3개의 AND 값이 결국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AND를 전부 취한 다음에 다시 not을 취해줘서 이것은 N 포지션이다 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DP식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 셋 다 true였다면, 그러니까 이거 셋 다 N 포지션이었다면 이 결과값은 P 포지션이 되어야 되니까 셋 다 AND를 취해서 true, 그리고 거기다가 not을 취해서 false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DP식은 알았는데 n이 너무 크다고 했죠. 10에 12승이었는데 네, 이거를 그냥 비고 n에다가 DP를 써서 풀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최적화를 할까 생각을 해볼 건데요. 어떤 관찰을 하냐면 바로 DP식이 직전 내 값의 패턴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위치에 DP 값을 구하고 싶다면 이 직전 4개의 DP 값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 패턴을 알아야 이 DP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두 번째 DP 값은 필요가 없긴 한데 이거를 구간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직전 4개의 값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제 두 위치 i와 j를 봅시다. 이 두 위치에 대해서 직전 4개의 값이 패턴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i번째와 j번째의 앞으로의 DP 값들도 계속 동일하게 채워질 거예요. 왜냐? 이제 i번째와 j번째는 이 앞에 4개의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값으로 채워지겠죠? 그럼 이렇게 구간을 한 칸 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한 칸 밀고 나면 이 4개의 값도 결국 똑같은 패턴이 되니까 이 i 플러스 1번째와 j 플러스 1번째도 똑같이 채워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간을 쭉쭉쭉 밀어나가면서 앞으로의 DP 값들도 동일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직전 내 값의 패턴의 경우의 수가 16가지니까 DP 값은 16 이하의 주기를 갖고 반복된다는 사실을 보일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만약에 주기가 16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주기라는 건 이제 반복되는 최소의 길이인 거죠. 그럼 이 반복되는 부분에 원소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6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직전 4개의 패턴이 같은 두 원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직전 4개의 패턴이 같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DP 값들도 동일하게 채워진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 이 부분이 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짧은 주기를 찾은 거죠. 이거는 주기가 가장 짧은 반복되는 부분이라는 점에 모순이 됩니다. 자, 그래서 DP 값은 16 이하의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외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D0부터 D3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DP식을 보면은 이전 첫 번째, 이전 세 번째, 그리고 이전 네 번째를 보는데 이전 네 번째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 때문에 식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주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전 네 값의 패턴이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서 직접 주기를 구해보면 7의 주기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16보다 작은 주기죠. 근데 또 우연의 일치로 이제 D0부터 D3까지도 주기에 포함되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주기를 구했는데 이렇게 주기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요 4개랑 요 4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주기를 이렇게 잡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이 문제에서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성립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주기를 찾고 나면 di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7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그래서 DN이 참일 때 성공 승리, 거짓일 때 후공 승리. 왜냐면 이제 DN의 정의가 M 포지션이냐 P 포지션이냐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판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게임 6 문제를 풀었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주기를 찾는 문제들이 게임 이론 문제 중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직접 손으로 계산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작은 값에 대해서 브루트 포스를 돌리거나 해갖고 그 패턴을 직접 찾아주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님 게임입니다. 이 님 게임은 뒤에서 다룰 스프라그 그런디 정리의 근간이 되는 게임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PS에서 다루는 게임 이론 문제들이 이 님 게임이나 아니면 스프라그 그런디 정리를 바탕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님 게임 2라는 문제를 볼 건데요. 님 게임 1 문제는 사실 님 게임 문제 변형을 갖고 원 문제로 만들어 갖고, 네, 백준에서는 이제 님 게임 2 문제가 원래의 님 게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n개의 돌더미가 있고, 이 돌더미를 저희는 힙이라고 불러요. 님 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뒤에서 힙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아, 돌더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각 돌더미마다 이렇게 돌더미가 있으면 각 돌더미마다 xi개의 돌이 있어요. 원본 문제에서는 pi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xi개가 더 편해서 xi개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차례에 플레이어는 비어있지 않은 돌더미를 하나 골라서, 이런 돌더미를 하나 골라서 하나 이상의 돌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4개를 다 제거를 해도 되고 2개만 딱 제거를 해도 되고 원하는 만큼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단 0개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 돌더미에서 마지막으로 돌을 제거한 사람이 이겨요. 이것도 노멀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적의 방법으로 플레이했을 때 이기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문제고요. 이것도 일단 이기는 사람이 존재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제르멜로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유한 단계 안에 끝날까? 네, 그렇죠. 왜냐면 돌의 개수는 유한하고 이제 매번 돌을 하나 이상 제거를 하니까 유한 단계 안에 끝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게임 종료 조건이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돌이 없는 상태를 받은 사람이 지는 거니까 무승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 제르멜로 정리에 의하면 최적의 방법이 존재하고 그때 이기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결정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볼 거냐면 돌더미의 개수를 점점점 늘려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 경우부터 시작을 해서 2개인 경우, 3개 이상인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돌더미가 하나인 경우에는 아주 자명한 게임이 되죠. 그냥 첫 번째 플레이어가 돌더미에 있는 돌을 몽땅 가져가 버리면 두 번째 플레이어한테는 돌이 남지 않아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어가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명한 게임이 돌더미가 2개 이상인 경우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이 3개짜리 돌더미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2개의 돌더미만 남은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는 돌더미가 하나인 경우를 생각해서 돌더미 하나를 전부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플레이어가 남은 돌더미를 또 몽땅 가져가서 첫 번째 플레이어한테 패배를 안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어는 이 돌더미를 모두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앞서 알려드린 따라하기 전략을 또 여기다가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어는 이 두 돌더미의 돌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가 두 돌더미 중 어디서 가져가든지 사실 동일한 게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플레이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2개를 가져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시 첫 번째 플레이어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두 돌더미의 개수를 또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 플레이어가 했던 행동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는 항상 개수와 같은 돌을 받게 되고 첫 번째 플레이어는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가 또 여기서 개수가 같은 거에서 하나를 가져갈 테니까, 하나 이상을 가져갈 테니까 첫 번째 플레이어는 두 돌더미의 돌의 개수가 다른 걸 받게 되겠죠. 그 말은 첫 번째 플레이어가 두 돌더미의 돌의 개수가 전부 0인 걸, 그런 경우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두 번째 플레이어가 지고 첫 번째 플레이어가 이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전략을 쓰면 그 돌더미의 돌의 개수가 같을 때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이기고 돌의 개수가 다를 때 첫 번째 플레이어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더미가 3개인 경우잖아요.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 생각해내기가 어려워요.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했을 때 3, 4, 5 그리고 예, 크기 3, 4, 5짜리 돌더미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최적의 전략이 뭘까요? 어, 아주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는 게 최적이 돼요. 그리고 이외의 전략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전혀 뜬금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대체 어떤 규칙인지 이제 알려져 있는 결과를 이용을 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보우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이 님 게임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기는 전략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이제 돌더미의 개수를 전부 XOR을 해요. XOR을 합니다. XOR이라는 게 굉장히 뜬금없죠? 뜬금없지만 한번 봅시다. 뭔 짓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XOR한 값이 0이면 후공이 이기고 그 외에는 성공이 이긴다 라는 결과를 얻어냈어요. 이게 왜 되는지 대략적인 이유를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이 XOR한 값이 0일 때 돌을 어떻게 가져가든지 이 값은 0이 아닌 정수가 돼요. 그리고 S가 0이 아닌 정수일 때는 돌을 가져가서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냐? 만약에 A한테 주어진 게임 상태가 이제 A는 플레이어예요. 그럼 S가 0이 아닌 경우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B는 이 S가 0인 상태를 받았으니까 A한테 돌려줄 때 이 돌을 어떻게 가져가든 이 S 값이 0이 아닌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A는 항상 S가 0이 아닌 상태를 갖고 B는 항상 S는 0인 상태를 받아요. 근데 돌을 전부 가져간 상태는 x1부터 xn까지의 값이 0이니까 이 xo라는 값도 0이 되겠죠. 근데 a는 항상 s가 0이 아닌 상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즉 a는 돌을 전부 가져간 상태를 받을 수 없다. x1부터 xn까지가 0인 상태를 받을 수 없고 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 게임은 유한 차례 안에 끝나야 되니까 a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a한테 주어진 게임 상태가 s는 0인 경우라면 이제 B가 항상 S가 0이 아닌 상태를 받으면서 A한테 S는 0인 경우를 돌려주게 되니까 A가 패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돌더미가 두 개였다고 하면은 이 XOR 연산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판별하는 연산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전략이랑 동일하게 되겠죠. 그럼 이 전략이 도대체 왜 성립하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K번째 힙에 돌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힙이라는 건 돌더미라고 얘기를 했죠. K번째 힙에 돌을 가져가고 남은 돌의 개수가 Y라고 합시다. 그럼 XK에서 더 적은 개수인 Y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돌을 가져간 뒤에 S값, XOR한 값을 T라고 합시다. 그러면 S는 이렇게 정의가 됐고, T는 여기서 XK를 Y로 바꾼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는 이제 S에서 XK를 뺀 다음에 Y를 더해준 거니까 근데 XOR은 두 개가 만나면 상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S에다가 XK를 XOR을 시켜주고 거기다가 또다시 Y를 XOR을 시켜준 이런 값이 돼요. 자, 이런 관계식을 얻고 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제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성질을 보일 거예요. 첫 번째로 S는 0일 때 돌을 어떻게 가져가든지 이 T는 0이 아닌 정수가 된다는 사실을 보일 건데요. 왜냐면 이제 XK번째 돌을 이제 Y계로 바꿨는데 이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돌을 하나 이상 가져가야 되니까 돌의 개수가 다르게 되겠죠. 달라지게 돼서 xk는 y랑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제 t는 이런 식에서 이 s는 0이니까 xk랑 y를 xor한 값이 되는데 이거는 0이랑 다르죠. 왜냐면 이 두 값이 다르니까 이걸 xor을 해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t는 항상 0이 아닌 정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s는 0일 경우에 돌을 가져가서 t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k번째 힙이 돌을 가져가고 남은 돌의 수가 y라고 했는데 이거를 뭔가 임의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k랑 y가 존재한다는 걸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명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건데요. 자, 돌을 가져가서 t를 0으로 만드는 방법 이거는 일단 s에서 0이 아닌 가장 왼쪽 비트의 위치를 d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S에서 가장 자릿수가 큰 부분,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D번째 비트가 원래 뭐였는지를 보면은 이걸 XOR한 값이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부 0이었다면 이 XOR한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1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D번째 비트가 1인 XK가 존재하고, 이걸 K라고 할게요. 그 K번째라고 할게요. K번째 힙의 XK 값은 D번째 비트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가 보일 건 XK와 S를 XOR한 값이 XK보다 작다는 걸 보일 거예요. 왜 하필 이 두 개를 XOR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면, 왜냐면 이제 T는 이렇게 식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걸 0으로 만들 거니까 이 Y가 S랑 XK를 이제 XOR한 값이랑 동일해야겠죠. 그래야지 이게 0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의 값이 XK보다 작다는 걸 보이고 나면 이제 XK계에서 돌을 몇 개 가져가서 XK, XOR, S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게 저 XK보다 작다는 걸 보일 거예요. 어떻게 보이나요? 자, 이제 다시 여기 두 값을 XOR 하는 식을 보면은 XK의 D번째보다 왼쪽에 있는 비트 있잖아요. 이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S는 이 D번째가 가장 왼쪽에 있는 1비트니까 그 왼쪽에는 0비트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XOR 하면 이 비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이 XK의 D번째 비트, 이 위치를 보면은 이제 XK의 D번째 비트는 1이고 S의 D번째 비트도 1이죠. 정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XOR해서 0이 돼요. 근데 XK의 원래 D번째 비트는 1이었는데 이거를 두 개를 XOR 했더니 0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XK가 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S랑 XOR을 하면. 왼쪽은 그대로 동일하고 그 처음으로 달라지는 위치가 D번째인데 그 D번째가 1에서 0으로 감소를 했으니까. 따라서 이 XK와 S를 XOR한 값은 XK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 K번째 힙의 돌을 가져가서 Y개의 돌로 만드는데 Y는 XK와 S를 XOR한 값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T 계산을 해봤을 때 요 S XOR XK랑 XK XOR S랑 이렇게 두 개씩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우턴 전략의 증명을 알아봤고요. 결론은 x1부터 xn까지를 XOR한 값이 0이면 후공이 승리하고 0이 아니면 성공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제 성공이 저 XOR한 값이 0이 아닌 걸 받았으면 적당한 K랑 Y를 잡아서 K번째 힙의 돌의 개수를 Y개로 맞춰주게 되면 후공한테 항상 저 XOR한 값이 0이 되도록 넘겨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후공은 언젠가 저 모든 돌의 개수가 0인 상태를 받게 되겠고 후공이 패배하고 성공이 승리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뭔가 증명이 되게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걸 뭐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이제 PS에서 나오는 게임 이론 문제들은 대부분 이 결과를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서 다룰 스프라도 그런디 정리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만 외우고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뒤에서 다룰 스프라도 그런디 정리의 증명에서 이 보우턴 전략의 증명을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으면 뒷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증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근데 나는 이 증명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슬라이드를 다시 찬찬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님게임2 문제가 끝났습니다.